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36번째 시간으로 등신불 1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신불 1. 김동리. 등신불은 양자강 북쪽에 있는 정원사이의 금불각 속에 안치되어 있는 불상의 이름이다. 등신금불 또는 그냥 금불이라고도 불렀다. 그러니까 나는 이 등신금불로 불리우어지는 불상에 대해 보고 듣고 한 그대로를 여기다 적으려 하거니와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정원사라는 먼 이역의 고차를 찾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겠다. 내가 일본의 대정대학 재학 중에 학병 태평양 전쟁으로 끌려간 것은 1934년 이른 여름 내 나이 23살 나던 때였다. 내가 소속된 부대는 북경서 서주를 거쳐 남경에 도착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부대가 당도할 때까지 거기서 머무르게 되었다. 처음에 주둔이라기보다는 대기에 속하는 편이었으나 다음 부대의 도착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나중은 교체 부대가 당도할 때까지 주둔군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대체로 인도 진화나 인도네시아 방면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어림으로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오래 남경에 머물면 머물수록 그만치 우리의 목숨이 더 연장되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체 부대가 하루라도 더 늦게 와주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빌고 있는 편이기도 했다. 실상은 그냥 빌고 있는 심정만도 아니었다. 더 나아가서 이 기회에 기어이 나는 나의 목숨을 건져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나는 이런 기회를 위하여 약간의 준비, 조사까지 해두었던 것이다. 그것은 중국의 불교학자로서 일본에 와 유학을 하고 돌아간 특히 대정대학 출신으로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해둔 일이 있었다. 나는 비장한 작은 쪽지에서 남경 진기수란 이름을 발견했을 때 야릇한 흥분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며 머릿속까지 휑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낯선 이역의 도시에서 더구나 나 같은 일본군에 소속된 한국 출신 학병의 몸으로서 그를 찾고 못 찾고 하는 일이 곧 내가 죽고 사는 판가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데 그때 그러한 용기와 지혜를 내 속에서 나는 자아내지 못했을는지 모른다. 나는 우리 부대가 앞으로 사흘 이내에 남경을 떠난다고 하는 그것도 확실한 정보가 아니고 누구의 입에선가 새어나온 말이지만 조마조마한 고비의 정심은 남경에 있는 중국인 불교 포교당에 있는 포교사를 통하여 진기수 씨가 남경교회의 서공암이라는 작은 암자에 독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내가 서공암의 진기수 씨를 찾게 된 것은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나는 그를 보자 합장을 올리며 무수히 머리를 수그림으로써 나의 절박한 사정과 그에 대한 경의를 먼저 표한 뒤 솔직하게 나의 체지와 용건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평생 처음 보는 타국정년 그것도 적적군의 군복을 입은 에게 그러한 협조를 쉽사리 약속해 줄 사람은 없었다. 그의 두 눈은 약간 찡그러지며 입에서는 곧 거절의 선고가 내릴 듯한 순간 나는 미리 준비하고 갔던 흰 종이를 끄집어내어 내 앞에 폈다. 그리고 바른손 식지 끝을 스스로 물어서 살을 떼어낸 다음 그 피로서 다음과 같이 있었다. 원면살생 귀불은 원컨대 살생을 면하게 하옵시며 부처님의 은혜 속에 기익고자 하나이다. 나는 이 8글자의 혈서를 두 손으로 받들어 그의 앞에 올린 후 다시 합장을 했다. 이것을 본 진기수 씨는 분명히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것은 반드시 기쁜 빛이라 할 수는 없었으나 조금 전에 그 거절의 선고만은 가셔진 듯한 얼굴이었다.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른 뒤 진기수 씨는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를 따라오게. 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뒤를 따라갔다. 깊숙한 골방이었다. 진기수는 나를 그 컴컴한 골방 속에 들여보내고 자기는 문을 닫고 도로 나가버렸다. 조금 뒤 그는 법이 한 벌을 가져와 방 안으로 디밀며 이걸로 갈아입게 하고 또다시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한숨이 터져나왔다. 이제야
사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나의 가슴속에 후끈하게 적셔주는 듯했다. 내가 옷을 갈아입고 났을 때 이번에는 또 간소한 저녁상이 뒤밀어졌다. 나는 말없이 뒤밀어진 저녁상을 또한 그렇게 말없이 받아서 집채 없이 다 먹어치웠다. 내가 빈 그릇을 문 밖으로 내어놓자 밖에서 기다리고나 있던 듯 이내 진기수 씨가 어떤 늙은 중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다. 이분을 따라오게 소개장은 이분에게 맡겨서 큰절의 내범사선님한테 가는. 나는 무조건 내내 하며 곧장 머리를 끄덕일 뿐이었다. 나를 살려주려는 사람에게 무조건 나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같은 일본 병정들이 알지도 못하는 산속 지름길이야. 한 백리 남짓 되지만 오늘이 20하루니까 밤중이 되면 달빛도 좀 있을 게고 그런 불연 깊기를 나무관세음보살. 그는 나를 향해 합장을 하며 머리를 수그렸다. 나는 목이 메어 엄을 깨달았다. 눈물이 핑 돈 채 나도 그를 향해 잠자코 합장을 올렸다. 어둡고 험한 산길을 경함 나를 데리고 가는 늙은 중은 거침없이 걸었다. 아무리 발에 익은 길이라 하지만 군데군데 나뭇가지가 걸리고 바닥이 베이고 돌이 솟고 게다가 굽이굽이 간수가 가로지르는 초망 속의 지름길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 잘 뚫고 나가는지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내가 믿는 것은 젊음 하나뿐이련만 그는 20리나 30리를 걸어도 힘에 부치어 쉬자고 할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쉴 새 없이 손으로 이마에 땀을 씻어가며 그의 뒤를 따랐으나 한참씩 가다 보면 어느덧 그는 어둠 속에 잃어버리곤 했다. 나는 몇 번이나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우고 돌에 제 무릎을 깨우고 하며 대사 그를 불러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경함은 혼자말로 낮게 중얼거리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나 내가 가까이 가면 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휙 돌아서서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한 것이었다. 밤중도 훨씬 넘어 조각다리 숲을 사이로 비쳐들면서 나는 비로소 생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경함이 제 아무리 앞에서 달린다 하더라도 두 번 다시 그를 놓치지는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렇게 정세가 바뀌어졌음에도 그도 느끼는지 내가 그의 곁으로 다가서자 그는 나를 헐깃 돌아다 보더니 한쪽 팔을 들어 먼 데를 가리키며 반원을 그어 보이고는 200리라고 했다. 이렇게 지름길을 가지 않고 좋은 길로 돌아가면 200리 길이라는 뜻인 듯했다. 나는 한마디 얻어들은 중국말로 쎄쎄하고 장단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여 보이곤 했다. 우리가 정원사 사문 앞에 닿았을 때는 이튿날 늦은 아침녘이었다. 경함은 푸른 숲을 속에 거뭇거뭇 보이는 높은 기와집들을 손가락질로 가리키며 자랑스러운 얼굴로 뭐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또 고개를 끄덕이며 하오하오를 되풀이했다. 산문을 지나 정문을 들어서니 산무대기 같은 큰 다락이 정면에 버티고 섰다. 현판을 쳐다보니 태허루라는 시여 있었다. 태허루 교철도로 앞마당 어귀에 들어서니 정면 한가운데 넙찍히 앉아있는 가장 웅장한 건물이 법당이라고 짐작이 가나 그 양옆은 무수한 집들이 모두 무슨 이름의 어떤 구실을 하는 것들인지 첫눈엔 그저 황홀하고 얼떨떨할 뿐이었다. 경함은 내를 데리고 첩첩이 둘러앉은 집들 사이를 한참 돌더니 청정실이란 조그만 현판이 붙은 조용한 집 앞에 와서 기척을 했다. 방문이 열리더니 한 20살이나 들락말락한 젊은 중이 얼굴을 내밀며 아른 체를 한다. 둘이서 젊은이는 방문 앞에 서고 경함은 떨어졌째 한참 동안 말을 주고받고 한 끝에 경함이 나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머리가 하얗게 새고 키가 성큼하게 커 보이는 노생이 미소 띤 얼굴로 경함과 나를 맞아주었다. 나는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노생 앞에 발을 모으고 서서 정중히 합장을 올렸다. 어저께 진규수 씨 앞에서 연급도 머리를 수그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한 번만에 정중하게 머리를 수그려 절을 했던 것이다. 노성한 미소를 띤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자리를 가리킨 뒤 경함이 내어드린 진기수 씨의 편지를 펴보았다. 불온이로다. 편지를 읽고 난 노성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그때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 그랬다.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 노성이 두어야 전에 이 절의 주지를 지낸 원해대사로 진기수 씨가 말한 자기의 법사스님이란 곧 이분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원해대사의 주선으로 그가 거처하고 있던 청결실
바로 곁의 조그만 방 한 칸을 혼자서 쓸 수 있게 되었다. 나를 그 방으로 인도해준 젊은이 원효대사의 시봉은 저와 이웃이죠. 희고 널찍한 이를 드러내 보이며 빙긋이 웃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은 청운이라 부른다고 했다. 나는 방 한 칸을 따로 쓰고 있었지만 결코 방 안에 들어앉아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다. 나를 죽을 고비에서 건져준 진기수씨, 그의 본명은 혜운이었다. 나는 원효대사의 언덕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결코 남의 입장에 오르내릴 짓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결심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예불을 끝내면 청우와 함께 청절실 안팎 앞뒤의 복도와 때를 먼지 티끌 하나 없이 쓸고 닦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따라 산에가 약도 캐고 식량 준비도 거들었다. 이절에서도 전쟁 관계로 식량이 딸렸으므로 산중의 스님들은 여름부터 식용이 될 만한 풀잎과 나무 뿌리 같은 것을 캐러 산으로 가곤 했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고 내 방에 꿇어앉아 불경을 읽거나 그렇지 않으면 청운에게 중국어를 배웠다. 이것이 나의 열성에다 청운의 호의가 곁들여서 그런지 의외로 빨리 진척이 되어 사흘 만에 이미 간단한 말로 물론 몇 마디씩이지만 대화하는 흉내까지 낼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방에 혼자 있을 때라도 지침 시간 이외엔 방 안에 번듯이 드러눕지 않도록 내 자신과 씨름을 했다. 그렇게 부러뜨리지 않으려고 나는 몇 번이나 내 자신에게 다짐을 놓았는지 모른다. 조рем이와 정견디기 어려울 때는 밖으로 나와 어정대며 바람을 쐬곤 했다. 처음엔 이렇게 막연히 어정대며 바람을 쐬던 것이 얼마 가지 않아 나는 어정되지 않게 되었다. 어렵껏 가는 곳이 정해지게 되었다. 그것은 저 금불각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물론 나는 법당 구경을 먼저 했다. 본전을 모셔둔 곳이니만큼 거절의 풍도나 품격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는 까닭으로서보다 또 절 구경은 어렵건 법당이 중심이라는 종래의 습관 때문이라고 하는 편이 옳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법당에서 얻은 감명은 우리나라 간절이나 일본의 그것에 견주어 그렇게 자별하다고 할 것이 없었다. 기둥이 더 굵대야 그저 그렇고 불상이 더 크대야 놀랄 정도는 아니요. 그 밖의 채색이나 조각이 있어서도 한국이나 일본의 그것에 비하여 더 정교한 편은 아닌 듯했다. 다만 정면 한가운데 높직이 놓여져 있는 새 위의 불상, 훌륭히 도검을 입힌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힘겨름을 시켜본다면 한국이나 일본의 그것보다 더 놀라운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힘기름을 시켜본다고 하는 가정에서 말한 것이지만 그네의 눈으로 보면 자기네 부처님이 그만큼 더 거룩하게 보일는지 모를 일이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위에서 말한 더 놀라운 힘이란 체력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떤 거룩한 법력이나 도력으로 비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특히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된 것은 금불을 구경하던 뒤였다. 금불각 속에 모셔져 있는 등신금불을 보고 받은 깊은 감명이 거절의 모든 것을 특히 법당에 모셔져 있는 새 위의 큰 불상을 거룩하게 느끼게 하는 어떤 압력 같은 것이 되어났다고나 할까.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